오늘은 여러분과 저가 가장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관세와 미국의 제조업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얼마 전에 트럼프가 상무장관에 하월드 루트닉을 앉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앉히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상무장관 역할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무역 대표부인 USTR과 관세 업무까지도 관리 감독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무역대표부 관세 업무까지 담당을 하게 될지 정확히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게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 구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원래 상무장관의 업무가요, 경제 관련된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 발전, 기술 경쟁력 촉진, 미국인들의 고용 창출 등 이러한 경제 관련된 것들을 하고, 부수적인 업무로는 외교 사절단처럼 해외에 나가서 무역거래 협상도 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이런 업무도 맡게 되는데, 대놓고 이렇게 USTR과 관세 업무까지도 너가 책임을 지고 추가로 맡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에 대한 대중국 관세를 늘리겠다라는 건 기정사실인데, 여기서 보편적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루트닉이라는 사람을 조사를 해보면 이 관세에 대한 입장은 매우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보편적 관세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한 게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메디슨 스퀘어 가든 선거 유세에서 루트닉이 미국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는 1900년대 초반이었고, 그때는 소득세가 없었고 관세만 있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되게 옹호하는 입장이고,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충성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관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FTA 국가들까지 포함을 시킬 건지 아니면 그 외에 특정 국가들에 대한 선별적 관세만 추가로 매기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루트닉이 실제로 USTR과 관세 업무까지도 담당하게 될지도 아직은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세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에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는 중국을 더 많이 견제를 해줄 것이다. 근데 자료를 보면요, 바이든이 더하면 더한 사람이지 트럼프가 덜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슈퍼 300일 차이나를 발표하게 되면서 미국의 전략적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매겼는데, 우리가 익히 봤던 사진입니다. 배터리 부품, 전기차, 마스크 등등 해가지고 흑연, 연구 자석, 반도체, 그리고 철, 알루미늄, 주사기 바늘까지 이렇게 매겨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간다 해가지고 중국을 더 견제하겠다, 이런 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게, 둘 다 똑같이 견제하는데, 굳이 비교해보자면 트럼프 1기 정권에 대비해서 바이든 정권 때 더 많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물었고, 대략적으로 1.6배 정도에 달하는 더 많은 관세 수익을 얻어왔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 관계에서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냐라는 거고요. 이 회색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미국은 중국에 대비해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꺾이기 시작했죠. 특히나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던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때 보시면 중국에 대한 대중국 무역 적자가 50%대, 45에서 50%대에 달하고 있었는데, 이 무역 전쟁 덕분에 중국에 대한 적자폭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폭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 일본, 대만, 베트남 같은 국가들에 대한 무역 적자가 확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이 겨냥하고 있는 멕시코, 중국이 멕시코를 경유해서 수출을 하려고 한다. 여기 보시면 멕시코도 늘어났는데,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난 게 한일 대배입니다. 참고로 중국이 이렇게 줄어들었던 거는 여기 안에 소액 면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테무나 알리아와 같은 소액 결제나 아니면 물건의 사이즈가 작은 것들, 이런 것들 제외한 건데, 이거를 반영 안 했다라고 한들 사실 여전히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미중 무역 전쟁 이후로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나아진다, 이걸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피해를 나머지 국가들이 나눠 갖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추가적인 관세는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한테 의존도를 높였을 뿐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 견제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대만,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중국을 미국이 밀어내주면서 그 사이를 파고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라는 건데, 그게 입증되는 자료가 위에 있는 거죠.
미국이 우리한테 적자를 봤다는 건 우리는 흑자를 봤다는 거니까요. 보시면 200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20%대였습니다. 그 이후로 천천히 증가를 하다가 결국엔 피크를 찍었던 게 2015년도 요때였습니다. 이걸 보면 미국이 무역을 통해 얻게 되는 적자의 절반 정도 수준이 중국이 만들어냈다는 거니까 사실 이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서 관세를 때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매기고 나서 쭉 떨어져서 지금은 23년도 기준으로 26%까지 떨어졌는데 이 폭을 메꾸고 있는 게 이 아시아 수출국 네 곳이죠.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참고로 여기 멕시코를 따로 보여주고 있는데 멕시코도 꽤나 많이 증가를 했죠. 중국의 우회로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관세를 때려가지고 뭐 미국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냐? 무역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국제무역을 그냥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IMF 자료인데요. 아시아 국가들과 북미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GDP 수준을 합산한 겁니다. 이거 봤을 때 얘네는 우상향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한중일이죠. 그래서 북미와 유럽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58%에서 2024년대 39%로 꾸준히 감소를 했고 아시아의 비중은 27%에서 49%로 급증했다. 그래서 즉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배력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80년대부터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죠. 서서히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 24년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과 그리고 아시아 지역들 다 합쳐가지고 49%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GDP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들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전문직도 있고 뭐 생산직이 있고 의료 서비스 그리고 금융 분야 그리고 부동산 분야 등등등이 있는데 어디가 문제일까? 저는 제조업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 그러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가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라 얘기하는 걸 보면 제조업이 약하다라는 것을 미국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RA나 칩스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리쇼어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다시 우리나라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꼬드기면서 보조금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해외 국가들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현지 공장을 만들고 경쟁력을 키워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2020년도 이후로 급격하게 제조업 설치 비용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입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분야가 컴퓨터 전자전기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이런 설치 비용을 늘려가면서 확장을 노력했다라기보다는 특정 분야에 쏠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1987년대부터 200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랑 이 전자전기 쪽이 ROI가 높았습니다. 투자한 만큼 그만큼 성과가 잘 나왔는데 이러한 기조를 최근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전 좀 함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질적인 생산성 효율 부분에 있어서의 발전이 없는 상태고요. 90년대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 산업이란 것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애플 이런 애 나오고 구글 나오고 지금도 유명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한창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때였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로 생산성 둔화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점유율 하락이 되었고 고용 창출 능력도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건 전자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동차 분야도 그렇고 화학 분야도 똑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태인 거고 고속 생산성 성장 산업은 점점 더 해외로 이전되었고 따라서 미국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원인은 미국이 제조업 투자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망각을 하고 시간을 꽤나 오래 벌려오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점점점 확대되는 그런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고부가 가치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재투자 진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장을 하다 보면 저도 하지만 뭐 엔비디아라든지 되게 유망한 기업들, 멋있는 기업들 많은데요. 그 중에서 미국이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뭐 서비스업 이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고 굳이 꼽고자 했을 때 테슬라랑 엔비디아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 둘은 또 심지어 다국적 기업이죠.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전반적인 제조업의 상황이 미국은 좋지 않다.
그 안에서도 뭐 꾸준한 노력과 혁신으로 뭐 테슬라나 아니면 엔비디아처럼 경쟁력을 갖춰가고 계속 강화해온 뭐 소수의 기업들이 있지만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은 도태된 상태로 이 간격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기업들, 생산성이 여전히 높아진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에 이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전 이 문제의 원인은 경제의 금융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좁기 때문에 원자재도 없지, 뭐 기축통화국도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제한된 자원 내에서의 최대한의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개발하고 과학 분야로 투자를 해옵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성장시켜 왔었던 그 배경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집중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들 그리고 요거를 계속 만들어줄 수 있게끔 우리나라의 교육열들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강자인 이유는 해외에 나가서 배워오곤 아니면 원천 기술을 직접 개발하곤 어떻게든 독자적인 기술력들을 확보해 왔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의 금융화가 되어 있죠. 돈이면 다 된다 이겁니다. 그냥 다른 국가들 불러서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싶어한다 같이 할 사람 하면 벤더 업체들 쭈루룩 붙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방법이라서 부럽기도 하고요. 그만큼 리스크를 가져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쉽지 않다라는 관점도 물론 유효하겠지만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뭐 리쇼어링을 하든지 관세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건들게 되면서 다른 국가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경제의 금융화가 되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멀리서 보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그 안을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제조업에서의 뭔가 부족한 점이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나라하게 까발리게 되는 게 중국인 거고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그 구멍을 메꿔주는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IRA라는 이름에 맞게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겠고 뭐 칩스법 등을 통한 뭐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만들겠다라는 것만 봐도요. 내가 보조금 용돈을 줄 테니까 우리나라 와서 같이 좀 해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강대국인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갑을 관계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IRA를 시행하는 게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수준에 있는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갑일지 그 제도에 응하게 되는 국가가 갑일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실제로 보면 IIJ 일자리법 투자 그리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는 이 제조업 산업 분야에서의 많은 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온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결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IRA라든지 IIJ 같은 미국이 본인들의 돈을 써가면서 해외 국가에 있는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거. 이건 결국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어떤 허점들, 구멍들을 메꾸기 위해서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미 가시적인 제조업에서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IRA도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두 가지 섹션이 있어요. 결국에는 무작정 돈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트럼프가 비어져 있는 미국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총 수입 부분에 있어서의 더 강화를 할 것이고요. 더 악착같이 뜯어낼 것이고 이 총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게 순 지출이 아닙니다. 이거를 투자했을 때 그 인풋과 아웃풋을 명확하게 해서 초반에는 이 정도의 지출이 나가겠지만 그 이후에 이게 회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부채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도 줄여보겠다라는 게 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듯하게 뜯어먹고 여기서는 초기에 투자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회수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모색하겠다.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뭔가를 수정한다라 해가지고 뭐 수치상의 변화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진행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관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커스텀 듀티스가 있죠. 요걸 늘렸을 때 관세를 늘린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관세를 늘리기 전과 후가 똑같은 기대 세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똑같이 100과 100을 총 걷어들이겠다라고 했을 때 관세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소득세가 줄어들게 되고
사회보장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계산이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겠다, 보편적 관세를 얹어가겠다, 대중국 관세를 늘리겠다라는 거는 결국 그 원인이 미국이 지금 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라 했죠. 그렇다면 이거를 늘린다라고 해가지고, 관세를 늘린다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소득세까지 깎아주고 사회보장 비용까지 줄여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관세를 늘리는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정권은 지금 정권 초반부터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관세를 늘리는데 막상 또 이 소득세 낮춰주고 법인세 낮춰주고 사회보장 비용도 줄여주자니 현실적으로 이 세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역 관계에 있어서의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게 좀 빠듯하다. 여튼 오늘 내용은 이번에 상무장관에 누가 앉았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이 관세 업무까지도 맡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제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총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에 이 모든 미국이 지금 부채를 가득 쌓아두고 있고 이자율이 국방비와 비슷하게 나간다는 이 모든 상황은요, 미국이 무분별하게 돈을 풀었다라는 것도 물론 원인이 되겠지만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없었다라는 거고, 그 체력은 단순하게 미국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서비스업 이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제조업의 역량은 경제와 산업의 금융화 때문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처럼 막 원천 기술에 목매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함정이었던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파티를 열면 모든 국가가 와가지고 고개를 조아리고 파티를 같이 동참해 주니까요. 저는 미국을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고, 유학했을 땐 좋았는데 어떨 땐 또 싫을 때도 있었고,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미국이 좀 그리울 때도 있고 별로 안 그리울 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미우나 고우나 결국엔 패권을 강하게 쥐고 있는 국가가 존재할 때 세계 평화가 옵니다. 그 패권이 흔들릴 때 세계는 균열이 일어나고 뭐 지정학적으로나 아니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미국이 전투력이 좋고 국방력이 세가지고 세계의 짱이라는 건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보아도 힘만 세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힘 센데 잘생기고 능력 있으면 그 힘을 더 공고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힘은 세지만 이러한 교역 관계에 있어서의 능력으로 보자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건 미국도 알고 있고 모든 국가가 알고 있고 심지어 미국 국민들도 이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해 줄 사람도 필요한 거고, 본인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트럼프의 일기 정권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진 시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2025년부터 4년의 시간이 남았어요. 벌써부터 장관들이 임명을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말해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지키는 건 당연히 어렵겠지만 이 중에서 절반이라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어쩌면 미국 시민들은 미국을 구할 슈퍼맨을 뽑은 게 아니라 조커를 뽑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우리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국에 최근에 뭐 관세 이야기를, 경제 이야기를 하고 뭐 제조업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기회를 찾을 거고 그 안에서의 투자 포인트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촉각을 같이 곤두세우고 보자는 취지에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